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이 4주차 맞죠? 네. 여러분 교재는 220페이지고요.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봅시다. 220페이지를 보면 6장 개업, 공인교사 등의 업무상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의무에 동그라미 쳐요. 의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의무라고 하잖아요. 자, 칠판 보시고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중개사법 조문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우는 게 법이잖아요. 법조문에 출발이 개업공인회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개공에게만 적용돼요. 중개사무소 사장한테만. 그러니까 이 규정은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회사는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두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업공인회사 등은 이렇게 출발하면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중개업 종사자 모두를 표현할 때 개공, 소공, 보조원 이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개업공인회사 등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개업 종사자 전부를 말한다. 우리 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어떤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것은 행정관청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시험에는 물론 나오지만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법조문의 끝부분을 보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게 의무 규정입니다. 뭐뭐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가 따릅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해버리면 그것도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그런데 뭐뭐 할 수 없다. 이것도 의무 규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중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곧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증을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다. 법적으로. 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그것은 임의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의무는 아니죠. 네, 의무를 위반하면 다 제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틀을 잡고 여러분 교재 221쪽 오른쪽으로 가면 타이틀에 개공등의 기본 윤리라고 나오죠. 윤리에 동그라미 쳐요. 윤리는 법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그런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법에 그런 윤리 규정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이런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시험에서 비중이 높지 않겠죠. 윤리니까. 자, 그러면 칠판 보면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29조 1항을 보면요. 개공과 소공은 이렇게 출발하죠. 그럼 이 규정은 이 두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하해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 유지하래. 그리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라.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라. 그래서 짧게 품위 유지, 공정 중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죠. 개공과 소공에게만 적용이 되고 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품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어떻게 공정중개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면 돼. 다만 이제 보조원은 품위 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름에 우통복고 일을 하거나
막말 쌍욕을 하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다. 요거 보존 적용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221쪽에 맨 위에 약간 검은색 들어가 있는 박스 있죠. 거기를 제가 해준 겁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넘기시면 222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거 나오죠? 네. 관리자의 동그라미 쳐요. 자, 여러분, 관리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물 관리인 그런 것처럼. 그 다음, 선량한에 밑줄 쳐요. 선량한. 선량한 이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선량한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선량한 사람이다 할 때 선량한? 착한 사람? 민법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세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법 103조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 선량한이란 말은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통의 일반적인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신경을 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혼정보업체 사장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사장이 혼인 중매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보고 소개해야죠. 제대로 안 알아보면 뺨이 석대니까. 그러면 중개업자는 자기 부동산을 파나요? 남의 걸 소개하나요? 남의 건데 그 남의 부동산을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파트의 같은 동에 같은 라인이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도배도 다르고 장판도 다르잖아요. 다 알아보고 중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신경 써서 일을 해라.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안 들어봤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신경을 쓸 의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은 없어요. 다만 판례로 인정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중개업자가 신경 써서 일할 의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23쪽에 판례를 하나 보고 갈게요. 잠깐 여기 보세요. 중개업자의 사무실 옆에 슈퍼마켓 사장이 있는데 슈퍼마켓 사장이랑 10년 됐어, 안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 주인인 거 알아. 슈퍼마켓 사장이 중개업자에게 자기 집 팔아달라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처음 찾아온 사람이 집 팔아달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죠. 그럴 때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5년 전에 집을 샀다가 5년이 지나 오늘 집 팔아달라 그러면 내가 집을 사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집주인인 거 뻔히 알잖아. 이거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 팔아달라 그러면 이놈이 남의 땅을 갖다가 몰래 팔아먹고 튀를 나는 놈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신경을 더 고도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 판례가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1번, 개공은 매도 등의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등기부의 동그라미, 주민등록증의 동그라미, 등기부와 신분증을 대조해서 본인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개공은 밑줄 쳐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죠. 이럴 때는 필요하다면 등기권리증의 동그라미,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해볼 의무까지 있다. 그러니까 2번이 신경을 더 써줄 의무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뭐 1번이나 2번이나 나오면 다 맞춰요. 이게 뭐 틀리게 될 게 없기 때문에. 됐나요? 그 정도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224쪽 비밀 준수 의무. 자, 칠판 보시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 이거는 뭐 시험에 10년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규정이 29조 2항입니다. 좀 전에 읽어줬던 그것에 이어서 2항. 개공 등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굴 말하죠? 중개업 종사자 전체. 개공, 소공, 보조원 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그런데 이 법 중개사법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해. 그러면 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빼고는 비밀을 지켜라. 이 말은 이런 경우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 또 하나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게 뭘까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폐업한 후에도 비밀은 계속 지키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자, 요거는 간단하게. 먼저 이 규정은 중개업 종사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이 여기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밀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사법에. 그럼 비밀 준수 의무가 보통 누구에게 있냐? 의사.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는데 환자의 정보를 밖에 나가서 막 발설하면 안 되죠. 변호사, 우리 중개사, 이런 전문가들에게 되게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학원 수강생이니까 마구 누설해도 돼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다른 수강생의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 이제 머리채를 잡고 한번 싸우고 학원에서 쫓겨날 뿐이지 처벌받는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기간은 그 직에 종사할 때만 그래요? 떠난 후에도 지켜야 돼요? 예, 떠난 후에도. 근데 세상을 떠난 후에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죽을 때까지 지키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비밀 준수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먼저 이 법상, 중개사 법상 예외는요,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가압류 들어봤어요? 돈 받을 게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임시 보존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압류죠.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비밀로 감춰요? 사실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감춰버리면 중개업자가 거짓말한 게 됩니다. 오히려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하자나 흠이 있으면 알려줘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는 다른 법률. 근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한단 말이지. 근데 증언을 할 때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또 위증죄가 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세무공무원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다운계약서 썼냐? 그러면 다운계약서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반했단 말이죠.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 몇 년에 몇 천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반의사 불벌죄란 말 나왔죠. 이게 뭐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 옛날에 강간죄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돼요. 특히 간통죄는 뭐 없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만은 뭐 자기 배우자가 부정행위했다 그러면 본인이 고소해야 돼요. 고소도 안 했는데 국가가 어떻게 처벌합니까? 근데 이거하고 달리 다시 요거는 고소해야 처벌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소를 안 해도 처벌해요. 일단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처벌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고소해야 처벌. 이거는 고소 안 해도 처벌 가능한데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그때는 처벌 못해. 그러면 피해자가 이런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해자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소를 취하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단순 폭행 이런 건 다 합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합의 사건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단순 협박 이런 거 했다. 그러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전달해서 소를 취하하게 하면 국가라도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그겁니다. 요거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 있죠. 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지행위라는 건데 우리 중개사법 33조에 있어요. 몇 조? 그래서 이거 우리가 3땡이라고 그래요. 3땡. 고스톱 칠 때, 화투 칠 때 3자 2장이야. 3땡. 226쪽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주목. 여러분, 금지행위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 해야 할 행위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합니다. 교육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이러이러한 건 열심히 해라. 근데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죠. 보통 어때요? 공부는 열심히 해라. 운동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단횡단 하지 마라. 동생 때리지 마라.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것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자격증 빌려주지 마라. 등록증 빌려주지 마라. 금방 배운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이종 등록 하지 마라. 이종 소속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보여줄 테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조용해. 그 큰 웃음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자, 중개사법 33조 몇 항? 1항인데 이거는 중개업 종사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개공, 소공, 보조원에게 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9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파트는 거의 2문제에 육박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따가 봐야 되지만 이렇게 매무수거라고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는 것만. 이 4가지에다가 또 3가지가 또 있어요. 증직투라고 하는. 그래서 7가지죠. 여기다가 또 2개가 더 있어요. 시독이라고 하는, 시체라고 하는, 시독, 시체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 행위는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걸렸어요. 9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사장님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9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죠? 그러면 전부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천, 3년에 3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공,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여기 9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또 받아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 걸리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and 형사처벌 또 받아야 돼. 보조원은 가진 게 없잖아요. 보조원은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가 없죠. 따라서 보조원은 형사처벌만 받는다. 그런데 33조의 2항에 가잖아요. 이렇게 2항에 가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법조문의 출발이 누구든지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업무 방해. 그래서 업무 방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는 이따가 배워야 돼요. 아무튼 3년에 3천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몇 개? 9개. 이쪽이 몇 개? 5개. 총 14개가 있고 이거를 5개로 나눠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로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다. 그러면 업무방해.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9개, 하나에서 10개. 9개, 하나, 10개.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9개, 5개, 합이 14개.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색깔이 붉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거를 다시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그래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거래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처음 본 거니까.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여기도 넣었지만 저 뒤쪽에도 한 번 더 보여줄 거예요. 강의 쭉 하다가 뒤에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질서를 골라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박스형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여기서 2명, 여기서 2명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개사법 이제 5주차 넘어가게 되면 포상금 제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꼰질르면 포상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걸린 사람을 꼰질르면 포상금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이번에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다음 중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자를 골라라. 그래서 박스 쳐가지고 문제를 내면 여기서 2명, 여기서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넣었다. 그러면 이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중개사법 33조 제1항의 개공 등의 금지 행위는 총 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중개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5가지가 있어 총 14개가 있는데 이쪽에 끝에서 2개, 끝에서 2개와 이쪽에 5개를 합쳐 7개. 여기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대상자들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앞으로도 반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 자, 그러면 개공 등의 금지 행위는 33조 제1항 9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228쪽에 보면 상단의 네모 2번 개공 등에 대한 금지 행위입니다. 이게 원래 개공 등에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그냥 개공 등의 금지 행위예요. 개공 등에 대한 그러면 개공이 객체가 되잖아요. 개공이 주체죠, 지금. 자, 해서 1번부터 쭉 이제 9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8쪽에 상단 1번 타이틀 법정 중개대상물의 밑줄, 매매의 밑줄, 업에다가 밑줄 쳐요. 밑줄이 몇 군데예요? 3군데죠.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거. 자, 책은 됐습니다. 책은 됐고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거예요. 출발. 개공 등은 중개업 종사자 모두는 법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에 샀다 팔았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법정 중개대상물을 부동산으로 바꾸면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거죠.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 자기 여유자금 가지고 땅값이, 건물값이 오를 만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싸게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8년 동안 중개업자가 8년 동안 12번 부동산을 12번에 걸쳐서 샀다가 5번 팔았어요. 이걸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할 때 중개업 말고 부동산 매매업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역시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 목소리가 죽어가는군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안 하면 돼. 시험이 끝나고 현업에 나가시면 알아서 하세요. 시험 볼 때까지만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상물이잖아요. 법정 중개대상물이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토, 권, 입, 광, 공.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출제위원이 요거를 바꾸겠죠.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개공은 토지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낼 수 있죠. 금지행위죠. 임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보조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 중개보조원은 임목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 보조원이 금지행위냐? 금지행위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말이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중고 기계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쌀을 양곡 싸게 떼다가 소매로 팔아, 양곡 소매요. 옷, 의류 싸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팝니다. 의류 매매요. 아무 상관없어요. 건축 자재의 매매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뭘 업으로 해요? 매매를 업으로 하잖아. 그러면 자, 매매가 아닌 임대를 업으로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업을 했어요. 그건 금지행위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법인은 안 돼. 법인은 6가지 겸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받으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임대업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임대업은 아닌데 매매업은 금지행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가 있어요. 반복성이 없는 매매. 자,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집 이사 갑니다. 그러면 집이 이사 가려면 어때요? 이사 갈 집을 사고 자기 집을 팔고 해야 되잖아요. 집 팔고 이사 갈 집 사고 이런 건 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실소유자로서 이사 갈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중개하려고 상가 하나 사고 이런 건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투기성을 띠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금지행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분양대행업 들어봤죠? 분양대행업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죠. 금지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공은 분양대행업 할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금지행위를 받고 두 번째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29쪽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예요. 주목하시고 그게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이 시험에 나올 때는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둘 중에 하나를 그대로 내요. 변형 없이. 다시 보시면요. 개공 등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그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를 이용하게 하면 여기 걸려요. 자,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미용실 원장이에요. 슈퍼마켓 사장이에요. 근데 미용실을 하면서 슈퍼마켓 하면서 몰래 주택 전월세를 계속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A라는 사람이 충남 천안에 있는 땅을 팔아달라고 그랬어. 천안에 있는 땅을 팔아달라고 그랬어.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A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죠.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무허가 음식점 사장을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등록업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란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니 미용실 원장이 슈퍼마켓 사장이 뭐 천안에 있는 땅까지 중개할 능력이 되나?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갑이라는 개공이 있어요.
갑 개공에게, 이 사람은 개공이에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1,000원에 땅 팔아달라 부탁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좀 처리해줘요 하고 A를 소개를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중개를 의뢰받은 거예요. 1,000원 땅 팔아달라고. 그럼 이게 뭡니까? 의뢰를 받은 거죠. 의뢰를 받잖아요. 거래가 되지 않아도 이 자체가 금지행위야. 부탁만 받아도 바로 금지행위입니다. 왜?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소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받으면 즉시 곧바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이나 2번은 해당되면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받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은 둘 다 받아요? 둘 중 하나 받아요? 둘 중 하나를 받죠. 둘 중 하나. 그런데 소개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인 걸 몰라.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사무실 차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를 몰라. 무등록업자인 걸. 몰랐다면 이 사람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라고 하는 걸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소개받아야 이 사람이 금지행위야. 여기 써졌잖아요 지금. 알면서. 무등록업자인 걸 알면서. 그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나야 문제가 되는 거지. 몰랐다 이거야. 총각인 줄 알았다 이거야. 뭐 그 상대방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알았을 때가 문제지. 그러면 지금 사람이 몇 명 나왔죠? 3명. A, 무등록업자, 갑 3명인데 이 3명 중에 이 금지행위 33조 제1항의 2호에 걸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지행위로서 1년에 1천인데 무등록업자는 무등록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33조 금지행위 해당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금지행위 해당자고 이 사람은 별도 처벌이라고요. 별도 처벌. 3년에 3천으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개업자가 그 사람한테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건 무등록업자에게 사무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런 게 이제 여기 걸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금지행위를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각각 몇 년에 몇 천짜리예요? 1년에 1천짜리입니다. 자, 세 번째 금지행위로 가죠. 세 번째 금지행위는 230페이지로 가볼까요? 230페이지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여러분 사례의 밑줄, 증여의 밑줄. 여러분 사례가 뭐예요? 감사의 예의를 갖추는 게 사례죠. 감사의 예의를 갖추는 거. 요즘은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죠?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뭐 프랜카드 많이 붙이잖아. 선거운동 하려고. 근데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 프랜카드 보면 뽑아줘서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랜카드 붙이는 거 봤죠. 근데 그 프랜카드 내 귀퉁이에 보면 당선 사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동그라미 해서 당선 사례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게 당선돼서 감사하다고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지. 뽑아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열심히 하기는 뭐 특혜만 누리잖아. 아무튼 그러면 사례라는 게 뭐예요? 고마워서 예의를 표하는 거야. 중개업자가 너무 고마운 거지. 높은 가격에 팔아줘서 중개업자가 너무 고마운 거지. 싼 값에 잘 사게 해줘서. 그러니까 따로 고맙다고 돈을 주는 거지. 그런 걸 사례금이라고 하잖아요. 증여는 뭐예요? 증여. 대가 없이 뭐 돈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중개보수 아니야. 이거 중개보수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그냥 증여하는 거니까 받아둬. 해도 다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밖에 밑줄 쳐요. 여러분 그 밖에란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랬잖아. 명목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를 사례 명목, 증여 명목,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줄이면 명목을 불문하고
명목을 묻지 않고 법으로 정한 32조에 따른 이 말은 법으로 정한 그런 말이에요. 법으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압축해서 초과 금품 수수라고 그래요. 주목하십시오. 책은 됐고요. 초과는 이상이 아니죠. 초과가 뭐예요? 기준을 뛰어넘어 높은 위치로 가는 거죠. 이상은 포함하는 거고 이하는 아래로 포함하는 거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초과입니다. 초과. 자, 금품을 초과했다는 것은 어떤 한도가 있을 거예요. 한도. 근데 우리가 아직 중개 보수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주니까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이 이곳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소를 차리고 만약에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 보수 받을 때 서울시 조례로 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반대로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중개하면 세종시 조례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택은 시도별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돼. 만약에 넘으면 초과로 걸리는 거죠. 근데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요율이. 토지나 상가는 0.9%거든요. 따라서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이외의 물건,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초과해서 금품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 지금 금품. 금품이니까 현금만을 말해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하죠.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골동품, 미술품, 금은 보석, 다이아 반지,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거 받았으면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서 초과했나를 따져보는 것이죠. 만약에 법정 중개 보수가 900만 원이야? 법정 최대 보수가 900만 원인데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받았다. 그럼 금품 초과죠. 5천만 원짜리 금덩이로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금품 초과죠.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가 얼마라고요?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아마 10억짜리 땅이나 건물을 중개했나 봐요. 10억짜리 최대 보수가 900만 원이거든요. 0.9%.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받았냐면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당좌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압수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당좌수표는 위험하죠. 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에 2천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2천만 원. 그러면 한도를 초과해서 초과하지 않았어? 초과했죠. 한도 초과의 액면 금액이 기재된 수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수라는 말을 쓸 때 앞에 숫자는 줄 숫자, 뒤에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주고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수표를 받은 날이 언제냐? 수표를 받은 날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현금이 없나 봐. 중개보수 900을 줘야 되는데 900만 원? 그냥 당좌수표에 2천만 원짜리 준 거야. 이거 중개보수로 받으라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수표가 은행에 넣어서 지급 신청했더니 지급을 못하겠대. 즉 부도가 났다 그 말입니다. 수표가 부도난 거야. 그러니까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어요. 수표를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는데 나중에 부도 처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 결과적으로는 종이 쪼가리 받은 거잖아. 종이 쪼가리. 그러면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 받습니다. 왜냐? 받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이미 금지행위가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된 거야.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 이미 죄가 됐다 그 말입니다. 범죄가 성립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표를 안 받고 있잖아. 수표를 안 받고 5만 원권? 5만 원권이면 20장이면 100만 원인가? 맞죠?
그럼 5만 원권, 2천만 원 얼마야? 400장? 5만 원권 400장을 받은 거예요. 5만 원권으로 400장을 받았어. 2천만 원 현금으로 5만 원권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죠. 나라가 망하면. 아니 웃을 일이 아니잖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말이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그 퍼센티지가 수백만 퍼센티지로 물가 상승을 합니다. 이 지폐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라면에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인플레가 오면 그거 이만큼 차에다 가득 싣고 가야 쌀 한 가마니죠.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제로나 마찬가지 제로나. 그래도 받았을 때 이미 금쟁이라고 돈 받았을 때. 근데 수표를 받을 때 이미 부도가 난 수표예요. 부도 수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종이 쪼가리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이후에 부도가 났든 수표를 돌려줬든 그건 다 금쟁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대가성 뇌물을 받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특혜를 주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습니다. 근데 뇌물을 받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돌려줬어요. 돌려줬다고 뇌물죄가 안 됩니까? 뇌물죄죠. 이미 죄는 성립했죠. 오케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되게 가난한 집이고 마음이 또 흔들려. 그래서 훔친 작물을 제자리에 갖다 뒀어요. 절도죄가 없어져요? 절도죄는 있는 거죠. 이미 끝난 거죠. 다만 처벌을 약하게 해주겠지. 죄는 있죠. 안 그래요?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돌려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로 가보죠. 여러분 분양대행 들어봤죠? 분양대행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건설업체, 신규 아파트, 신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학원 건물 같은 거를 분양을 대신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에 적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최대가 0.9%인데 분양을 대행해 주고 2%, 3%, 5% 받았다. 1억짜리 오피스텔 분양해 주고 5% 500 받았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이라든가 상각 권리금이 있어요. 상각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주고 분양을 대행해주고 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았어요.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다 받았어. 자, 이거 금품 초과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정상적으로 일의 대가를 받은 거고 이건 교통비, 기름값 이거 받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둘 다 받기 힘들죠. 보통 이제 사무실 유지비로 이걸 커버하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들어봤어요? 네. 여기서 그런 게 나오거든. 자, 보세요.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10억짜리 땅 팔아달라고 그런 거야. 10억짜리 땅. 그러면 최대 보수가 900만 원인데 중개업자가 손님한테 그런 거야. 이 땅 팔기 힘드니까 내가 이 땅을 팔아주면 3천만 원 주셔야 돼. 3%를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은 팔아야 되겠고 자기가 생각해도 10억은 좀 힘든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받아도 뭐 할 말 없는 땅인데 이걸 10억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거 힘들다면서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거지. 3천 달라고. 그러니까 땅 임자가 그래 네가 10억에 팔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해서 약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도를 초과했어 안 했어요? 초과했어. 얼마 초과했어? 2,100만 원을 초과한 거지.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얼마에 총? 3천. 그러면 3천만 원 주고받기로 한 약정을 한도 초과 보수 약정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 한도 초과 약정 그래. 그러면 한도 초과 약정에 있잖아요. 현재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무효. 초과 부분이 무효예요. 자, 그리고 한도 초과 약정을 했어. 한도 초과 약정을 하면 금쟁이일까요? 아닐까요? 금쟁이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받은 게 없어요. 받기로 한 거지 받은 건 없다. 따라서 아직은 금쟁이 아니야. 근데 중개업자가 정말로 10억에 팔고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으면 그때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쟁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3천을 받았을 때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훗날 3천을 받았어. 3천을 수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쟁이로서 처벌받아야죠.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 그런데 2001년 판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판례는 이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본 거야. 단속 규정. 그러니까 한도 초과 약정을 해도 있잖아. 이 약정은 유효예요. 처벌만 하고 유효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3천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처벌받고 3천만 원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 다시 한번 2001년 대법원 판례는 한도 이 금품 초과 소득 금지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봤기 때문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중개업자가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처벌하지만 이건 유효니까 3천만 원 그대로 중개업자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2002년 판례는 이거를 단속 규정이 아닌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을요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그러니까 요만큼이 무효라는 거야. 그러니까 훗날 3천을 받으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2,100만 원 돌려줘야 돼. 근데 그게 2001년 판례가 있고 2002년 판례가 있는데 이때 판사로 들어온 거야. 동일 판사가. 그러니까 그때 이게 반향이 좀 있었죠. 아니 중개업자가 노력의 대가를 받았지 않느냐. 힘든 거 아니냐. 10억에 팔기가. 힘들게 팔았으니까 그 대가로 받은 건데 처벌하더라도 돈은 안 줘도 된다고 그랬다가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거죠. 그 판사가, 동일 판사가.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은 그때 당시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단속 규정이 좋아요? 효력 규정이 좋아요? 여러분 혹시 민법 시간이나 등기법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 들어봤어요? A, B, C, A, B, C, A에서 B로, B에서 C로 전전 매매하면서 등기는 A에서 C로 하잖아. 그 위법해요? 적법해요? 위법하죠. 그러나 C 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는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금품 초과도 단속 규정으로 보면 처벌은 하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나 그 약정의 효력은 자기네들 간의 약정이니까 인정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입장을 바꾼 거지. 효력 규정으로. 제 말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231쪽에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판례의 동그라미 쳐요.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중개보수규정은 밑줄 쳐요. 강행법규. 거기다가 써요. 효력규정이라고 써요. 효력규정. 강행법규 중에 효력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소정 최고를 초과하는 약정부분, 밑줄 쳐요. 초과하는 약정부분. 짧게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여러분 전부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초과 부분 무효고 규정된 보수를 초과해 수수령한 것은 불법에 의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얘네들이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돈 많이 받아먹은 문제 안 삼는다 이놈들이. 왜? 이 인간들이 판검사 옷 벗고 나오면 다 지네들이 변호사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 많이 받는 것은 변호사는요 기본 수임료를 받아. 그리고 이거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약정을 또 받아먹는다니까. 이 땅 찾아오는데 이 소가가 뭐 10억이다. 10억짜리 땅이다. 그러면 찾아오면 몇 프로 줄래? 5%. 막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약정해버려. 근데 그런 건 손도 안 대면서
중개업자들만 때려잡자 중개업자, 때려잡자 중개업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수는 많지만 힘이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 출신들이 뭐 공인중개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많이 가 있고 그러면 입장이 달라지겠지만. 근데 판검사들은 국회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쟤네들 이익은 잘 지키잖아. 봐봐요, 여기 봐봐. 어느 지방법원에서 판사하다가 지방검찰청에서 검사하다가 부장검사, 부장판사하다가 옷 벗고 나와가지고 그 법원 앞에다가 그 검찰청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차려봐. 그러고 이제 손님들이 와서 사건 맡기면 저희가 하면 얼마 전에 내 후배들이야.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어려운 사건들이 다 나한테 오잖아. 내가 금방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후배들이니까 나한테 좋은 사건들이 들어와서 1년이면 2년이면 평생 먹고 쓰고 할 돈 남을 만큼 번대잖아요. 한 방에. 한 방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전관예우라고 그러잖아. 변호사들은 손도 안 대면서 왜 중개업자들 힘든데 이런 것까지 그러냐고. 처벌도 하고 뺏어가기까지 하냐고.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저를 어디로 보내야 돼? 국회로 보내주라 이거야.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판사고 뭐고 하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